안녕하십니까, 이장석입니다. 이제 27번째 시간, 고트마켓의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고트마켓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명제 세 가지, 그 다음에 우리 고트마켓의 현실을 돌아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고트마켓을 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서로 눈높이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주요한 정의, 이거를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네 가지 영역이 고트마켓 전략의 핵심적인 용어들이고 또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라우트입니다. 라우트가 뭐겠습니까? 루트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우리는 한국말로. 결국은 우리서부터 시작해서 고객까지 가는 경로죠. 고객까지 가는 비즈니스 경로를 라우트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장 접근 경로에 대한 정의를 얘기할 때 라우트 마켓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시장과 고객까지 가는 경로를 그리는 걸 라우트 마켓, RTM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장까지 가는 접근 경로를 한번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결국은 양축이죠. 고객이라는 영역과 우리 회사가 사이에 이제 어떻게 가느냐라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회사마다 또는 회사의 제품마다 또 제품에 따라서 또 고객에 따라서 다양한 비즈니스 경로가 존재합니다. 근데 많은 기업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회사에서 하나의 B2B에서는 특히나 경로 전략 또는 파트너 전략, 고트마켓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큰 착오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제품마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의할 것은 뭐냐, 시장까지 간 경로를 그릴 때 회사 단위에서 그릴 것이 아니라 사업부 단위에서 그린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의 사업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이 사업부서부터 고객까지 가는 경로는 다양하죠. 쉽게 말씀드리면 냉장고를 파는 경로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리기도 하고요, 마트에서 팔리기도 하고요, 백화점에서 팔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에서 팔리기도 하죠. 또 다른 여러 가지 온라인 채널, 또 다른 많은 오프라인 채널들이 있죠. 그런 가전제품뿐만이 아니라 제품마다 다양한 채널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제가 예시로 해놓은 한 8가지에서 9가지 채널들, 이 채널들은 여러 가지 경로들이 나오는데 이게 막 단계별로 앞에 놓이는 게 있죠. 그것은 뭐냐 하면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총판, 흔히 얘기하는 도매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총판점이 있을 수 있겠고, 또는 그 다음에 그 도매상 또는 총판으로부터 물품을 받아서 파는 매하는 채널이 있을 수 있겠고, 채널 또는 채널 파트너가 되겠죠. 또는 채널 파트너가 한 군데서 또 해서 지역에 조그만 영세한 파트너를 통해서 비즈니스할 경우가 있고, 또 마지막에 어떤 기업의 전체 또는 우리나라 같이 재벌 또는 어떤 협회 또는 어떤 주관 모임 같은 것이 있을 때 앞에서 구매를 대행하는 회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형태의 채널 라우트들이 중간에 서 있게 됩니다. 제가 용어를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면 라우트에 다양한 채널들이 서 있게 됩니다. 그 채널의 이름과 유형은 다양합니다. 이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라우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은 우리 회사의 제품이 고객까지 가는 비즈니스 경로다. 비즈니스 경로도 참 애매한 용어인데 제가 오늘 마지막에 그 얘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우트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회사의 한 사업부의 한 제품이 특정 고객 또는 특정 시장 세그먼트에 접근하는 경로다. 그 경로상의 다양한 우리의 채널, 플레이어들을 정의하고 그 단계 유형별로 분석하는 것이 이제 라우트에 대한 얘기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제 좀 전에 제가 채널을 말씀드렸습니다. 라우트 상에 서 있는, 비즈니스 경로상에 서 있는 플레이어들을 한번 돌아보시죠. 얼마나 다양합니까, 여러분? 여기 제가 수없이 많은 그림들을 넣어놨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채널들이 존재합니까? 어떻게 컨소시엄을 해서 다양한 여러 회사들이 모여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주한 경우도 있겠고, 또는 통합사업자를 통해서 우리의 제품이 통과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우리의 제품을 독립적으로 또는 우리와 같이 100% 서로 한 팀이 돼서 판매하는 리셀러가 존재할 거고,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도매상, 총판상도 존재할 것이고, 여기 협회도 있을 것이고, 3P라는 것은 결국은 프로페서 퍼블릭과 프레스라고 얘기하는 흔히 언론, 공무원,
교수와 같은 그런 인플루언서 집단도 존재할 거고, 제일 밑에 있는 것은 뭡니까? 홈쇼핑의 채널도 있을 거고, SNS 채널도 있을 거고, 인터넷 쇼핑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합니다. 참 다양하죠. 기업들마다 B2B 기업들이 다양한 채널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비즈니스 생태계상에서 어느 회사에나 다 다른 이름으로 존재하는 형태들입니다. 이것을 한번 제가 다른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우선 2x2 제가 항상 좋아하지만 정리를 하면은 가로축에 우리는 채널이라고 얘기하지만 파트너를 채널과 인플루언서로 구분해야 된다. 우리가 얘기하는 비즈니스 채널 또는 라우트상에 있는 채널 또는 파트너는 비즈니스 계약상에 비즈니스 영업활동상에 존재하는 기여하는 그것을 저는 채널이라고 정의하고자 합니다. 인플루언서는 뭐냐? 직접적으로 비즈니스에 관여하진 않은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룹들이 있을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P라고 대별되는 어떤 그런 형태들 또는 협회나 조합 또는 어떤 동아리, 커뮤니티 또는 요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양한 형태의 브로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는 인플루언서 그룹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가로축에는 인플루언서냐 채널 또는 파트너냐, 세로축에는 온라인 쪽이냐 오프라인 쪽이냐 이렇게 놓고 한번 구분해서 앞에 차트를 나와보도록 하죠. 저는 이렇게 놓인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차트에 보시겠지만 오프라인 상에서 우리의 채널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리셀러라든지 저희의 총판사라든지 저희의 하청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부르는 이름에 따라 달라지죠. 그렇지만 여전히 B2B에서 온라인 상에 우리의 채널에 있는 데들은 홈쇼핑이라든지 인터넷 몰이라든지 다양한 소셜 몰들이 존재하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인플루언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온라인에도 인플루언서가 존재하고 오프라인에도 인플루언서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비즈니스의 생태계고 우리 라우트상에 존재하는 파트너의 유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라우트는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고객까지 가는 경로에 대한 얘기들이고, 채널은 그 경로상에 놓이는 다양한 플레이어들을 얘기한다. 근데 채널을 둘로 구분하는 게 좋을 것이다. 많은 경우에 섞어서 얘기합니다. 인플루언서는 누구고 우리의 비즈니스에 실제 관여하고 있는 참여하는 채널 파트너는 누군가 구분해야 된다. 그렇지만 인플루언서도 매우 중요하죠.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협회가 조합이 의사결정을 해서 관련된 협회에 있는 기업들이나 조합에 속해 있는 조합원들한테 의사결정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제시하거나 또는 따르도록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유형입니다. 그것을 온과 오프로 구분해보는 형태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것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죠. 이런 기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실제 제가 자문했던 한 기업의 유형입니다. 이 회사는 99%가 전부 온라인 비즈니스를 유형으로 이루어집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홈쇼핑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소셜 커뮤니티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기도 합니다. 이 회사는 오프라인에는 거의 기여도가, 여긴 제가 6%라고 썼지만 사실 99%가 온라인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당연히 인플루언서도 이 온라인 쪽에 있는 머천다이저라든지 또는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의 의사결정자들, 또 관련된 사람들, 빅브로거들,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자로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럼 이런 기업이 또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하나 자문했던 기업의 유형인데, 이 회사는 거의 모든 비즈니스가 오프라인으로 운영됩니다. 자사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에서 매출의 거의 90% 가까이를 끌어내고 나머지 지점에 몇 군데에서 매출을 올리고 전혀 온라인에서 매출을 올리지 않고 있죠. 이 회사의 비즈니스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데는 그 지역에 있는 단체 또는 지역에 의사결정하는 많은 여러 인플루언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가 비즈니스를 좌우합니다. 이 두 회사가 극과 극입니다. 제가 자문했던 여러 회사 중에서 가장 극과 극인 유형이기 때문에 이 두 회사를 말씀드렸는데, 과연 이 회사가 옳은 방법일까요? 이게 언제까지 이런 방법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유형의 기업이 예를 들어서 전부 오프라인에 의존하는데 시장은 전체 비즈니스의 의존도가 80% 이상이 온라인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거의 100%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특히나 자기의 직영 매장에서 하고 있다. 한다면 이 회사의 앞으로의 성장성은 어떻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온라인의 비즈니스를 전체를 의존하고 있는 95% 가까이 비즈니스를 의존하고 있는 한 기업의 경우에 시장에 오프라인의 시장 기회가 50% 이상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 기업은 왜 오프라인 채널을 뚫지 않아야 됩니까? 채널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별 분석의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기업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 다음에 채널과 인플루언서를 대등하게 25대 25로 배분해서 써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는 온라인 채널을 활용할 것이고 어떻게 오프라인을 쓸 것이고 채널과 인플루언서를 어떻게 적절하게 매치시키고 결합시켜 나갈 것이냐라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채널의 유형별 분석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GTM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죠. GTM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GTM은 제가 처음부터 고트마켓 모델은 B2B 기업의 매우 중요한 전략 영역이다. 전략적 의사결정 영역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왼쪽 하단부에 보이는 차트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작년 2020년 한 해 동안 채널별 시장 성장률을 나타내는 도표가 되겠습니다. 통계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래는 오프라인 라우트의 오프라인 채널의 시장 평균 성장률, 위에는 온라인 채널의 평균 성장률이 나와 있습니다. 오프라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반적으로 마트, 대형 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게 가전 전문점이라든지 이런 데의 오프라인 채널들의 비중 전체 성장률이 8%. 코로나의 와중에도 성장이 되었죠. 이유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머물면서 가전제품의 구매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위에 온라인을 보시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TV 홈쇼핑이라든지 인터넷몰이라든지 또는 소셜몰 이런 쪽에 통해서 일어난 시장의 성장률은 무려 25%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프라인의 3배가 넘지요. 특히나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소셜 커머스로 통해서 일어나는 비즈니스는 거의 60% 가까이 성장했다는 게 데이터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전자회사가 전자 판매하는 회사가 이러한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한 전략이 또는 소셜 커머스에 대한 비즈니스 전략이 적극적으로 구가되지 않았다면 과연 이 60% 가까이 성장하는 시장의 기회를 캐치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아까 잠깐 예를 보여줬던 한 기업은 이쪽에 워낙 전문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그 어려운 와중에도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던 예가 있습니다. 결국은 고트마켓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 영역이라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런 경우들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예를 더 보여드리면 바로 미국의 유통시장 성장률에 대한 데이터가 오른쪽 차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미국의 유통시장은 어떻게 성장되었는가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분석한 건데 여기는 하단부는 전체 유통시장의 성장률이 나와 있죠. 그렇죠? 미국의 유통시장 평균 성장률은 거의 3% 내외, 4% 가까이 성장해 왔었습니다. 평균적으로요. 근데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빨간색 그래프로 제가 표시한 것들은 바로 온라인 쇼핑 유통 쪽에 대한 유통시장의 성장률을 나타낸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의 전체 평균보다 3배 이상. 다시 말씀드리면 온라인이 15% 가까이 15% 내외를 왔다 갔다 할 정도인데 전체 유통시장이 3%에서 4%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면 오프라인 유통시장은 감소했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이때 온라인 시장에 대한 전략이 없거나 그쪽 채널에 대한 전략이 없었다면 오프라인 채널에 의존하는 많은 유통회사들은 타격을 받았을 뻔한 사실이죠. 특히나 코로나가 있었던 작년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오른쪽에 잠깐 뜨고 있습니다만은 작년 2020년 한 해 동안 유통시장 전체의 시장 성장률은 6% 가까이 됐다는 미국의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물론 코로나 영향이 또 크죠. 집에 머물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집에서 구매하게 되니까 또는 가까운 매장에서 구매하게 되니까 유통시장은 성장을 한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위에 보시는 전체 온라인 시장 성장률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44%입니다. 다시 말하면 7배가 넘는 성장을 이루었던 거죠.
그러면 전체 시장이 6%밖에 못 컸는데 온라인이 44% 컸다 하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전체 똑같이 결국은 오프라인 유통시장은 엄청 감소되었다는 걸 나타내고 있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다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같이 코로나와 같은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지난 그전의 4년, 2019년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 많은 기업들이 볼 때 벌써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유통시장 성장률의 3배 이상을 온라인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오프라인보다는 무려 5배 이상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데 만약에 어떤 유통회사의 CEO나 전략을 담당 임원들이 이 온라인 시장에 대한 전략을 국가 준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제가 어제 어떤 모기업의 교육 과정에서 한 임원께서 저한테 질문한 예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아웃도어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오프라인 매장에 의존하다가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50% 가까운 매출 감소가 왔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시장의 변화라는 것은 도도히 흐르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시장의 성장률은 이미 전체 유통시장의 성장률을 3배 이상 수년 동안 반복되어 왔다고 했을 때 그 기업은 코로나 발생 여부를 떠나서 이미 3년 전에 전략을 구가했어야 되죠. 전략적인 변화를 시도했어야 되죠. 제가 어저께 그분께도 말씀드린 것은 그 회사가 코로나 때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떤 고투마켓 전략에 대한 신급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실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 당연한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적용 것처럼 고투마켓 모델은 결국은 뭐냐. 모든 기업의 매출 성장, 탑라인 그로스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라는 게 우리가 다시 한번 고투마켓 전략을 얘기할 때 염두에 둬야 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또 하나 실제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한 회사의 라우트별 매출 비중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한 기업의 사례입니다. 라우트가 한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라우트별 설명은 제가 시간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매출 기여도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라우트 1에 거의 한 42%의 매출 의존도를 가지고 있고 라우트가 가장 적은데 11%입니다. 이것만 쳐다보면 이 회사의 고투마켓 전략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라우트 1이 42%니까 참 잘했고 라우트 2가 11%밖에 안 되니까 잘못되었다. 여기가 문제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 영역 시장 평균의 라우트별 매출 비중이 이렇습니다. 시장에서는 라우트 1의 매출 의존도가 14% 정도가 되고 라우트 3의 매출 의존도가 가장 높아서 33%가 됩니다. 이 회사의 매출 비중과 시장의 평균 매출 비중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시게 되겠습니까? 고투마켓 전략이 제가 뭐라고 처음에 정의를 드렸습니까? 시장과 고객의 니즈와 변화에 따라 시장까지 가는 경로를 그리고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회사는 시장에 흐르는 매출 비중과 변화에 따르지 않고 전혀 다른 맥스가 일어나는 거죠. 가장 큰 갭이 뭡니까? 좋아 보였던 라우트 1 42%의 매출 의존도를 갖고 있는 이 매출이 시장에서는 14%밖에 안 되니까 무려 3배 가까이 더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죠. 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흔히 길로 얘기하면 사람이 다니지도 않는 길에 12차선 도로를 만들어 놓은 셈이죠. 차가 하루에 10대밖에 안 다니는데 도로를 엄청 크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여러분 라우트 3는 어떻습니까? 이 회사는 매출 13%밖에 못 올리지만 시장은 33%의 매출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 여기는 뭡니까? 도로로 얘기하면 버틀렉이 발생되고 있는 영역이죠. 길이 막혀서 항상 차가 막혀 있는데 도로는 2차선으로 좁혀져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와 똑같습니다. 결국은 어떤 일이 발생되겠습니까? 이 회사의 비즈니스는 궁극적으로 이 라우트의 전략적인 변화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고투마켓 전략에 맞게끔 시장과 고객의 니즈에 맞게끔 리소스와 자원을 재배치하지 않는 이상 이 회사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이런 형태를 유지했던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10년 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비극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 번째 우리가 서로
눈높이를 맞춰야 될 것은 고토마켓 전략적 의사결정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과 말씀드릴 게 아이다입니다. 다음 주서부터 우리가 분석을 들어가는데 흔히 B2C 마케팅에서 아이다라 그러죠. 고객이 어떻게 상품과 제품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살까라는 구매 욕구가 발생돼서 구매 행위를 하는가라는 분석을 하는 프로세스죠. 여러분들 아이다는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B2B는 어떻습니까? B2B의 세일즈 프로세스는 처음에 영업기회를 발견해서 그 영업기회가 우리의 적합한 영업기회인가 판단하고 영업활동, 제한활동을 하고 결국은 수주활동까지 가는 프로세스죠. 이게 아이다와 B2B 영업 프로세스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영업기회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영업 직원들이 대부분이 고객을 만나서 또는 세일즈 활동에 의해서 영업기회를 발굴하지만 그 전에 결국 발생되는 게 뭐냐? 마케팅에 의해서 고객들한테 인지가 되고 고객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리드 단계를 거쳐서 기회로 넘어오기도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영업 B2B 영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게 모든 기업들이 영업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를 하고 영업 기회가 어떻게 프로그레션 또는 영업의 성과를 낼 것이라는 고민을 하지만 앞에 리드 단계까지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다의 AI와 연결시킨 리드 발생까지도 같이 프로세스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그 리드와 영업팀이 발굴하는 영업기회가 결합돼서 결국 OI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영업기회 발굴이죠. Opportunity Identification을 거쳐서 Opportunity를 어떻게 합니까? 실제 영업 활동을 오너십을 가지고 Opportunity Owing을 하고 난 뒤에 결국은 계약, 풀필먼트 과정을 가는 거죠. 결국은 B2C에서 얘기하는 아이다와 B2B에서 얘기하는 세일즈 프로그레스를 통합해서 말씀드리자 보면 리드와 영업기회, 그 다음에 그것의 프로그레션, 계약 단계로 넘어가는 서로 결합된 단계다. 그래서 아이다의 개념을 우리 B2B에서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라는 개념을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해하시고 나중에 분석 단계에 좀 더 깊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저희는 본격적인 고토마켓에 대한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고토마켓 전략의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라우트, 고객까지 가는 비즈니스 경로, 그 다음에 거기에 채널, 유형, 인플루언서와 채널을 구분해라, 온과 오프를 구분해라. 세 번째, 고토마켓은 매우 중요한 것은 전략적 영역이다라는 거 말씀을 다시 한번 리캡드렸고 마지막에 우리가 다시 얘기한 것은 결국 아이다와 B2B의 세일즈 프로세스가 결합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실제 우리 회사의 고토마켓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문제 영역이 있는지를 발굴되는 분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즐겁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